1945년도 그러니까 480여 년 전에 만들어진 최초 족보입니다. 을사보 학술 발표회를 지금부터 시작하는데 여러분의 큰 박수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을사보는 청송심시 구세조 심동원 선조님이 1545년에 편찬한 청송심시 우리 첫 족보입니다. 그동안 을사보는 발간된 사실만 알려졌을 뿐 지난 300여 년간 실전되어 구전으로만 전해왔습니다. 특히 을사보는 우리나라에서 족보라는 명칭을 최초로 사용하였으며 현재 전해지는 족보 중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족보로서 그 역사적 가치가 매우 크다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연구 성과가 을사보에 담긴 선조들의 얼과 발자취를 오롯이 이어받아 숭조 덕목의 아름다운 전통이 우리 후손들에게 계승 발전되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선시대 명종 1년인 1545년에 을사보라고 하는 우리 가계부를 발간을 했습니다. 이 을사보의 기록 중에 가장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시대만 해도 남자 우선의 시대였었습니다. 그런데 자녀를 구별하지 않고 나은 순서대로 기록에 남긴 그런 민주적 기록의 산물이 을사보입니다. 그리고 을사보는 발표 당시에 최초로 공식 족보라는 이름이 붙은 그런 기록물입니다. 한 가정이 그 한 사회의 가장 그 기초 단위라면은 바로 그 이 성씨들은 그 사회를 이루는 그 큰 줄기들입니다. 그 줄기의 하나로서 우리 청송 신문이 역사적으로 큰 자취를 남겨왔고 오랫동안 실전됐던 것을 우리 심재문 회장님 찾아주셔서 이런 좋은 날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 심시 일문들 더 힘내서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크게 기여하고 나아가서 이런 기록이 세계 유네스코에 기록되도록 함께 노력해 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고창에는 세계 유네스코가 인정한 세계의 보물을 7개를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제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되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영예이고 자랑스러움인데,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되기 위해서는 저희가 좀 해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그 진본성, 이렇게 진짜냐 가짜냐 하는 진본성,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독창성, 이 유산이 과연 여기에만 있는 독창적인 성격이 있느냐 하는 그 부분, 또 이제 세계적 문화사적으로 가치가 있는가, 이런 것들 몇 가지 기준을 가지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그 을사보는 이런 가치 기준을 다 충족할 거라고 보고, 꼭 우리 을사보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유명한 가계도 족보 몇 개와 함께 유네스코로 기록유산의 등재를 추진하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 이 학술 발표대가 아마 그러한 출발점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선조님들이 살으셨던 그 시대를 바르게 이해하고 그 시대의 문화유산을 우리가 잘 받들어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줌으로써 비로소 그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오늘의 이 학술 세미나가
소중한 기록을 세계의 문화유산으로 길이 남길 수 있는 아주 초석이 되길 바랍니다. 그 오늘날과 같이 족보가 학술대 테마로 올라온 사례는 사실상 없었습니다. 족보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너무 그 지연, 학연, 혈연 중심으로 이제 배타적인 성격이 강하다 해서 우리 스스로도 많이 막 꺼려하거나 배척한 거 있었는데, 지금이야말로 족보가 진짜로 왜 중요한지 이 문명사적으로 요구되는 시대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그 성씨가 한 몇 개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게 약 15년, 20년 전에 250개라 했습니다. 근데 지금 5,882개로 지금 그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뭔가 하면 청송심시 을사보가 만들어지는 그 16세기 중반 1545년 때와 지금 때가 저는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기와인들이 성을 만들고 본을 만드는 붐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말하자면은 저는 청송심시 을사보의 이런 편찬 과정 기록 이런 체계들이 오늘날 새롭게 족보를 만들고 있는 새로운 기와인들의 어떤 모델이 될 수도 있겠다. 먼저 권기석 교수님 모시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발표 맡은 동국대학교의 권기석이라고 합니다. 그 족보가 15세기에 처음 출현했다고 인식이 되고 있지만 사실 고려시대부터 사람의 계보를 기록하고 정리하는 작업들은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이렇게 초기적인 그런 가계 기록에서 족보로 발전할 수 있었을까,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제가 작년 12월에 마침 그 일본 동경대학교에서 동아시아, 동북아시아 족보들, 그러니까 중국이나 뭐 일본, 그리고 지금은 이제 오키나와라고 해서 일본의 한 현입니다만 그 조선시대 정도 무렵까지만 해도 유구 왕국이라고 별도의 독립국가였습니다. 그 유구국의 족보라든가 그리고 베트남, 월남에도 족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족보들하고 비교하는 술 대회가 있었는데 마침 거기에 이제 한국 족보의 대표로 청송심시 을사보를 소개할 수 있게 되어서 저로서는 굉장히 이렇게 학문적으로나 좀 크게 좀 그 발돋움을 할 수 있었던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일반 그 시민 사회에서 세간에서는 족보는 좀 가짜가 많다, 뭐 이런 말들이 많이 퍼져 있는데 사실 15, 16세기 조선 전기,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17세기에서 한 18세기 초 영조대 이전까지의 족보들은 적어도 이런 어떤 그 조작이라든가 위조라든가 또는 이렇게 어떤 계보 기록의 어떤 신빙성의 문제, 이런 것들로부터는 굉장히 자유로운 족보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족보가 족보의 조작 같은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는 배경은 뭔가 이렇게 양반으로 자기 신분을 좀 속인다든가 뭐 그런 내용들이 많은데, 조선 전기 족보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우리 조상이 누구일까, 나의 뿌리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어떤 순수성을 가지고 만들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굉장히 진실성이 높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 북의 족보, 보통 이제 성씨라고 하는 게 아버지에서 아들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딸은 이제 출가 외인이기 때문에 시집간 딸이 낳는 외손은 이제 성씨가 달라지죠. 그래서 보통 이제 한 성씨에는 한 족보가 실린다라고 하는 원칙에서 봤을 때는 북의 족보가 맞습니다. 그래서 북의 중심으로 하나의 성씨만 싣는 족보가 이제 조선 후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족보 형식인데, 16세기, 그러니까 길게는 이제 17세기까지도 외손들을 굉장히 광범위하게 실어주는, 그래서 이제 해당 성씨 말고 다양한 성씨들을 포괄하는 그런 개방적인 서식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특성이 있어서 그 16세기 이전 족보는 뭐 자료 수량 면에서도 굉장히 가치가 높지만 그 당시 사회를 바라보는, 16세기 이전의 사회를 바라보는 그런 중요한 역사 자료로서의 가치도 높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연구한 자료는 아시다시피 청송심시 을사보라고 이렇게 통칭하는 그런 청송심시의 첫 번째 간행본 족보고요.
뭐 청송심씨 을사보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다시피 목판본이고요. 관계가 없지만 서문을 통해서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 여러 가지 그 데이터들이 적혀 있는데 가장 주목되는 거는 뭐냐면은 여기 여러 가지 서지학 용어들이 적혀 있는데요. 그 옛날 책들 보면은 이렇게 안에 이렇게 테두리가 둘러져 있지 않습니까? 그 테두리가 위 아래로만 있고 좌우에는 없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이 족보의 지면이 그 좌우로 쭉 이렇게 이어서 연결하면은 그 권자본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두루마리 형태로 족보를 편집하는 것도 가능한 그런 족보라는 특색이 있어서 저도 이걸 처음 접했을 때 굉장히 특이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판심이라고 해가지고 페이지와 페이지를 나누는 그런 구획들이 없습니다. 이게 저기 그 해인사에 있는 팔만대장경 같은 불경들이 대체로 그렇고, 그래서 이게 뭐 사찰판이 아닐까라고 추정해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사찰에서 판각한 게 아닐까 추적해 볼 수 있는 그런 근거도 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계보 편집 방식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면을 보면은 이제 시조에서부터 청성백 심덕부까지 단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단선이라는 건 뭐냐면은 아들의 아들로 그 독자로만 이어져 있는 계보를 제가 이제 단선 계보라고 표현하는데, 실제로 뭐 그 당시에 가족 계획을 너무 철저히 해가지고 아들이 하나씩만 태어난 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족보를 재구성하다 보니까 직계 위주로만 파악이 돼가지고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특히 많은 족보의 초기 기록들은 대개 이렇게 단선으로 연결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족보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보통 이제 단을 쳐가지고 칸칸이 단을 쳐가지고 세대별로 이렇게 명확하게 구획을 나누는 것이 일반적인 족보의 양식인데, 그게 아니라 직선으로 쭉 연결을 하는 일종의, 제가 패밀리 트리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무 형태로 만들어진, 나무가 격가지를 치듯이 이렇게 직선으로 조상과 자손들을 연결한 그런 식의 계보라고 할 수가 있어서, 그래서 족보이기는 하지만 어떤 족도라고 하는 건 이제 하나의 큰 종이에다가, 낱장의 종이에다가 계보를 어떤 트리 형태로 이렇게 표현한 걸 보통 이제 족도라고 얘기하는데, 족보 이전의 어떤 전 단계의 가계기록이라고 할 수 있는 족도 형식에 가깝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둘째 면을 보면은 이제 청성백을 다시 이제 기두로 하는 어떤 그런 계보면이 펼쳐지는데요. 여기 지면에 나타난 걸 보시듯이 오른쪽에 나오는 이쪽이 이제 시조가 계신데, 시조 심홍부보다 이 두 번째 페이지에 있는 이제 심덕부, 이 부분이 글자도 크고 약간 쌍선으로 된 계보까지 표현이 돼가지고 약간 이제 이 족보를 편찬하는 당시의 인식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라도 관찰사께서 제공한 뭐라고 하죠? 초보의 형태가 심덕부 중심의 어떤 가계도였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약간 실질적 시조라고 할까? 보통 이제 가문을 일으킨 중시조라고 보통 얘기를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런 존재를 더 강조한 형태가 아닐까라고 이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셋째 면부터 이제 본격적인 이제 계보선이 펼쳐지는데, 세대별 구분선이 없고, 말씀드렸듯이 또 이렇게 트리 형태의 계보 기록이, 저도 이제 요거 논문 쓰면서 굉장히 불편했던 부분인데, 어느 세대인지, 그러니까 동일한 학렬이 같은 줄로 쫙 정렬이 돼 있어야지 보기가 편한데,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편의적으로 이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면 사정에 따라서 가변 배치를 한다는 특성이 있고, 또 이제 이게 하나의 낱장 종이가 아니라 길게 연결되어 있는 페이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페이지에서 페이지로 넘어가는 선에서 이 선이 누구한테 왔는지를 이렇게 표현하는, 작은 글씨로 표시하는 그런 표시를 해가지고 혼선을 방지하는 그런 특색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계보에 들어가 있는 어떤 혈연 의식과 가족 질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문에 이제 편찬 원칙을 간략하게 밝혀놓은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동성을 우선적으로 기록하고, 그러니까 침씨를 우선적으로 기록하고, 이성 같은 경우는 뭐 일정한 세대 수에서 절제해서 기록하겠다는 취지를, 그러니까 약절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렇게 밝혀놨는데, 그래서 이게 후대 족보를 보면은 뭐 외손은 뭐 손자까지 기록한다, 또는 증손자까지 기록한다 해가지고 명확하게 대수를 제한해 놓은 경우가 많은데, 을사보 같은 경우는 초기 사례라서 그런지 그런 제한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어디까지 기록했는지를 좀 분석을 일일이 해봐야 했습니다. 그래서 부계 중심을 기록하되, 이제 모계, 그러니까 부계가 아닌 계보들,
그리고 사위로 이어지는 외손 계통들을 선별적으로 수용하는 그런 태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 그 기록 자녀들을 어떻게 기록했는가 보면은 일단 남자 우선 기록하고 딸을 뒤에 기록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은 예외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딸이 아들보다 먼저 기록된 사례들이 있고, 그리고 보통 이제 심씨의 족보라고 하면 거기에 실린 사람들이 심씨인 게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성자는 보통 생략하지 않습니까? 보통 이제 동성인 경우는 성씨를 생략하고 사위인 경우에만 성을 기록하는데 이 족보는 특이하게도 심씨한테도 심씨성을 다 썼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심씨가 아닌 사람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걸 전제로 한 조치고요. 그게 이제 친손과 외손을 다 같이 실었던 초기 족보의 특성을 또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화보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첩자나 서자 기록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을사보 같은 경우는 서자가 비록 신분적으로 차별받는 대상이긴 하지만 기록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명확하게 서자도 빠짐없이 기록하겠다고 서문에 밝히고 있고요. 근데 다만 좀 특이한 거는 후대 족보는 이제 서자는 서라고 표시를 하거든요. 근데 이 족보는 특이하게도 첩의 자식이라는 뜻으로 첩자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자 같은 경우는 적녀보다도, 그러니까 적자녀를 모두 기록한 다음에 해가지고 기록하기 때문에 선적 후서라고 하는 원칙이 들어가고 있고요. 첩자들 경우에도 기술관이나 하급 관원들 같은 그런 관직을 지낸 그런 예들도 확인이 되고, 또 이제 성종의 후궁도 한 분 배출이 됐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파 수록 범위를 보면은 보통 이제 시조 이후 6세에서 11세까지 15세기 초, 16세기 초에 출생한 인물까지, 그러니까 이 족보에서 다루는 그런 여러 세대들, 이 족보에서 주로 다루는 세대들의 서자들은 모두 빠짐없이 망라되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대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자에서부터 이어지는 후손들도 서파라고 해서 대대로 계속 적파와 달리 차별을 받았는데요. 서파들 같은 경우도 증손에서 현손까지 기록을 하고 있어가지고 서자들도 이제 당대나 그 본인이나 그 아들 정도 세대에서 끊지 않고 대대로 계속 기록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자의 관직 같은 경우도 확인이 되는데, 주목이 되는 건 이제 전의감 정이라고 하는 관직이 확인이 되는데요. 전의감은 이제 조선시대 의료를 담당했던 그런 벼슬이고, 또 의관들은 양반들과 다르게 상대적으로 이렇게 뭐라고 하죠? 양반보다 차별을 받는 중인층이었잖아요. 그래서 양반 서얼들이 중인으로 진출하는 경우들이 자주 있는데 그러한 사례 중에 하나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외손을 어디까지 기록하는가를 보면 그 딸의 자식, 그러니까 외손하고 딸의 손자까지, 그러니까 외증손까지 기록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거는 이제 17세기나 18세기 족보에서도 뭐 외손을 광범위하게, 그러니까 무한적으로 수록하지는 않더라도 2대나 3대 정도 기록하는 예는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특히 어떤 가게들, 어떤 외손 가게들은 5대에서 6대까지 확대 기록해가지고 이것도 하나의 외파라고 불러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외손들 일부를 그냥 이렇게 배려해주고 수용해준 차원이 아니라 외손파를 하나를 파 규모로 기록한 것이 아닐까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인원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많은 세대가 들어간 가게들은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뭐 강희맹, 노사신, 신숙주, 윤원형, 박원종 등등 같이 조선시대 역사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그런 저명 인사들이 포함되어 있고, 월산대군이나 제한대군 같은 그런 그 왕실, 대군, 종실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손과의 연계를 통해서 그 당시 어떤 문벌 가게들과 이어지는 어떤 그런 혼인 네트워크를 표현한 것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또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심통원 서문에 그 국모를 5분 배출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청송심씨 그 왕비는 소원왕후하고 인순왕후밖에 없는데요. 근데 나머지 3분은 어떻게 누구냐 하면은 인성왕후 박씨, 문정왕후 윤씨, 장경왕후 윤씨. 그러니까 이제 심씨가 아닌 왕비들인데도 심씨에서 배출한 왕비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는 그 동성뿐만 아니라 이성으로 이루어지는 네트워크까지도 광범위하게 동족의식, 일종의 이제 친근감,
친연 의식, 한 가문이라고 하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는 그런 걸 알 수가 있고, 그래서 또 공교롭게 이 5분이 다 이제 안효공 시몬을 기점으로 이어지는 그런 가계로 이어지는데, 그래서 이런 계통을 통해서 어떤 그 당시에 그 배타적이지 않은 성씨와 성씨를 그렇게까지 뭐 배타적으로 나누지 않는 그런 어떤 동포의식 같은 걸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프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떤 유교적인 부계 중심의 가족 제도가 확립되어야만 성립할 수 있는 그런 제도인데요. 왜냐하면 이제 그 아들을 두지 못할 경우에, 그러니까 두던 전기까지만 해도 딸이 있으면은 딸에게 재산이나 제사를 상속시켜줬지 굳이 양자를 들여서 부계 혈통의 양자를 들여가지고 이프를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이제 청송시지 가문에서는 비교적 이른 시기인 16세기에도 이프를 한 계후자를 둔 사례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계후자의 범위가 뭐 대체로 이제 삼촌이나 오촌, 그러니까 이제 친조카라든가 또는 이제 오촌 조카 정도만 이렇게 그 가까운 범위 내에서 계후자를 선택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굉장히 특이했던 건 뭐냐면은 계후자로 가게 되면은 자기가 낳아준 본생가가 있고, 또 이제 자기가 양자로 들어간 그 양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후가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논문에서는. 그런데 이제 그러면 그 이프한 사람의 양자로 간 사람의 자식이나 손자를 어디다 기록해야 되냐 하면은, 양자로 가면은 그 양자로 간 집안의 자식이 된 거기 때문에 양가 쪽에다 기록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이 족보는 특이하게도 양자로 갔다고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생가에다가 그 아들 손자를 계속 이어서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프 제도라고 하는 게 아직까지 사람들한테 이렇게 좀 뭐랄까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시기에 과도기적인 모습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좀 추측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돌림자, 보통 우리가 항렬자라고 돌림자라고 많이 말하는 항렬자 사용 범위를 보면은, 지금은 사실 대동항렬이라고 해가지고 문중 차원에서 항렬자를 제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수많은 분들이 그걸 따르기 때문에 항렬자만 봐도 저분이 무슨 파 몇 대손이라는 거나 하는 걸 추측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의 항렬자를 분석해 보면 대개 그 범위가 넓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추적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용 사례들을 보면은 대부분 이제 친형제 간만 사용하고 사촌만 돼도 다른 돌림자를 쓰는 경우가 많고요. 사촌 간에 사용된 사례들이 꽤 보이긴 하고요. 그리고 6촌 이상이 같은 항렬자를 돌려서 쓰는 경우는 거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북의 어떤 가문 의식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넓지 못했다고 하는 걸 보여주고, 오히려 그 당시에는 동성 이성을 막론하고 이렇게 작용하는 어떤 그런 혈연 네트워크가 더 지배적이지 않았나라고 추측해 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적파하고 석파하고 항렬자 사용을 비교를 해봤어요. 근데 이제 적파 쪽이 아무래도 양반으로서 더 어엿하게 그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항렬자 사용 범위가 더 넓지 않을까라고 좀 추측을 해봤는데, 약간 그런 경향성이 나타나긴 하지만 서자들도 사실 항렬자를 많이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조상이 같은 적자와 서자가 같은 돌림자를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하는데, 간혹 이제 돌림자를 안 쓰고 그냥 독자적인 이름을 지은 개인들 몇몇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적파하고 서파가 그냥 같은 조상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항렬자 체계를 쓰고 있는 케이스들을 몇 개 발견했거든요. 몇 사례를. 그래서 이건 뭔가 적서를 구별하는 의도가 아닐까라고 좀 추측을 해봤지만, 이건 정말 말 그대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그 청송심시 전체의 어떤 돌림자 사용에 대한 어떤 입장이나 지침은 없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서자들 같은 경우는 이름자에서 약간의 이제 좀 그 뭐라고 하죠, 좀 토속적인 이름들이 좀 보여서 그래서 이게 약간 양반 신분의 이름이 아니지 않나라는 싶은 느낌이 드는 이름이 보이긴 하는데, 이거는 이제 하나의 그 당시에 장명 문화를 좀 검토해봐야 될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게 제가 봤을 때, 제가 이 부분은 사실 어떤 확증을 두고서 말하기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는 한데, 적서 간에 다른 항렬자 체계를 쓰는 경우는 뭔가 이제 모계 혈통이 다르다는 걸 구별하기 위한 기능이 아니었을까라고 제가 좀 가설을 제시해 봤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 적서 같은 경우도 어머니가 다른, 그러니까 북에는 같지만 목에는 다른 형제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뭔가 이제 어머니 혈통이 다르다는 걸 구별하려고 다른 글자를 쓰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제 적서를 차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뭔가 이제 북예뿐 아니라 모계도 같이 존중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모계 혈통도 뭔가 이렇게 이름에다가 일종의 표시를 하고 싶지 않았을까 싶어서 그런 가설을 세웠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 논의를 정리를 해보면요. 이제 이 족보는 족부도에서 족보로 이행하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가 있고, 이제 개국공신 심덕부 중심으로 구조화가 되어 있어서 아직까지는 이제 그 심원부 계통의 그런 가계들이 들어가 있지 않은 그런 족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예 중심 족보이지만 그 당시에 청송심씨와 연혼을 맺었던 이성 계통을 전략적으로 넓게 포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여러 가지 그 사회의 어떤 실제 작동 방식이 집약되어 있는 이프라든가 서월 기재라든가 왕실 혼맥 기록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는 기록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조선 후기적인 특성이라고 볼 수 있는 계후자의 등장,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17세기 이후 어떤 조선 후기형 족보가 출현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기초를 제공한 부분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단일 족보에 대한 사례 분석이라는 한계가 있긴 하지만 극히 희귀한 15, 16세기 초기 족보의 실제 편집 양상과 가족관념을 검토할 수 있는 굉장히 귀중한 사례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15, 16세기에 만들어진 조선 전기에 만들어진 족보들이 특히 더 주목을 많이 받고 있지만 그 사례들이 굉장히 적습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는 걸로만 해도 한 20여 종이 채 안 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 당시 어떤 가족 질서나 사회 인식을 반영하는 텍스트로 보고 사회사 연구에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그럼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을사보 학술 발표 추진위원 심종래입니다. 제가 발표할 내용은 청송심시 을사보 편찬 인프라가 된 벌열가문 심덕부가의 인물들입니다. 당시에는 그 고려 말 때는 그 사품 이상의 벼슬을 하신 분들은 증조 부모까지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 심홍자 부자 선조님은 벼슬이 이렇게 높은 분이 아니에요. 무슨 공신도 아니고. 그런데 이분이 시조가 됐다는 것은 증손자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증손자가 심덕부 선조님이기 때문에 된 겁니다. 심덕부 선조님은 고려 말에 2인자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공양왕 때 공양학을 옹호한 구공신이 있는데 그들을 우리가 중흥 구공신이라고 하는데 그 9명 중에서 백작의 자기를 받는 사람은 두 분입니다. 하나는 이성계고 하나는 심덕부입니다. 그래서 이성계는 화령군 개국 충의백이라고 받고 심덕부는 청성군 충의백이라고 해서 백작을 받습니다. 나머지 7분은 다 군을 받습니다. 충의군. 그래서 이 두 사람을 가장 서열로 우위로 받고 얼마 후에 이제 그 정몽주도 이제 백작으로 승격이 됩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심덕부 선생님은 자꾸 이제 우리가 이제 조선시대 때 개국공신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은 심덕부 선생님은 그 조선 개국의 소극적인 분이었습니다. 소극적이었는데 이성계에 계속된 해유로다가 출사를 하신 겁니다. 1392년 7월에 조선이 개국되고 1393년 1년 후 7월 달에 위화도 해군에 대한 태조조 해군공신을 7월에 주고 그 무렵에 좀 이렇게 해유하면서 출사를 시작하셨던 것 같습니다. 요거 많이들 보셨죠? 신문에 장수군도입니다. 근데 요걸 제가 특징적인 것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한문을 쓸 때 장수군도 하면은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글씨 쓰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거꾸로 장수 군도에서 옛날에 거꾸로 지금식으로 글씨 썼죠, 그죠? 그리고 이성계가 가운데 있는데 이성계가 당시에 우군 도통사로서 이제 자군 도통사, 우군 도통사 이렇게 서열이 이인데 심덕부 선조님이 논리상 봤을 때는 저쪽에 위치해야 되는데 이쪽에 우측에 있지 않습니까? 이거 심덕부 왜냐면 심덕부 선조님이 서경도원수거든요. 그러면 이 벼슬이 높고 저쪽에 있는 사람이 이지란입니다. 이지란이면 그 당시에 뭐냐면은 우군
우군 조전 원수라 그래갖고 이성계 보좌를 했기 때문에 순수상은 거꾸로 써야 되는데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밑에 우리가 자청룡 우백호 할 때 청룡 그림이 동쪽에 있고 백호 그림이 서쪽에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거꾸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거꾸로예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는 거죠. 결국은 해군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위화도 해군을 거꾸로 해군을 한다는 모습인 거죠, 이게. 그래서 한번 심덕부 선조님의 그림을 확대해서 한번 저 오른쪽에 한번 보았습니다. 네, 다음 보시죠. 참고로 심덕부 선조님을 말씀드릴 때는 심원부 선조님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심원부 선조님이 당시에 고려말 오운이라고 할 정도면 대단한 인물이거든요. 당시에 그 학문적이라든지 도의적 명망이 했기 때문에 신흥 유신 쪽에 인맥이 풍부했던 거죠. 그게 인맥이 풍부하다는 얘기는 결국은 심씨 가문의 이상을 당시에 높이는 데 기여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형인 심덕백의 일정한 정치적 자산이 될 수 있었던 그런 인물이라고 봐야 되겠죠. 아시다시피 청송심 씨의 대표적인 절의 인물이시죠.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송심 씨는 경상북도 청송군을 본관으로 하는 한국의 순수한 자주적인 토성입니다. 그러니까 소원왕후 때 청송이라는 지명이 만들어졌어요. 청송심 씨 이전에 청송이라는 지명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청송심 씨는 청송군이라는, 그러니까 군을 본관지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청송은 도부였습니다. 청송의 인구가 매우 적었습니다. 세종실록 보면요, 1459년에 도부를 설치했는데 그 지리지에 보니까 청부의 인구가 217명이며 송생현 인구가 343명이다. 모두 합쳐서 560명 정도입니다. 아주 조그만 마을 정도예요. 근데 청송군을 도부로 그때 승격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 그렇게 했느냐? 바로 소원 왕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청송심 씨는 언제부터 그 벌여를 했는가 하면요, 소원 왕후와 그 아버지 거기에 그 대해서 아주 깊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게 현재의 청송군입니다. 지금 2025년 6월을 기준으로 해서 청송 인구는 23,280명입니다. 강원도의 웬만한 양구나 화천이나 여기보다도 인구가 적어요. 거기가 보통 한 인구가 한 5만 명 됩니다. 군인이 줄어들어서 요즘은 한 3만 명쯤 돼요. 근데 청송군이 더 적습니다. 소멸 위기에 빠졌어요. 청송군은 청송심씨를 위하여 만들어진 청송심씨의 성지입니다. 그 성지가 소멸 위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인구를 늘려야 하겠는가? 이거는 청송군과 청송심씨가 대책을 마련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죠? 청송심씨는 조선 왕조 동안에 계속 세종 이후로 계속 그 왕실의 보호와 특혜를 받아왔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청송심씨 계보의 그 원본의 첫 장입니다. 아주 여기서 중요한 부분인데, 청송심씨의 그 소원왕후의 아버지로부터 4대는 그 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실록에 이름이 안 나와 있는 분은 시조분 한 분이에요. 시조 아드님부터 4대는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원왕후와 그 아버님의 계보를 밝히기 위해서 왕실에서 왕후가 들어오면은요, 왕후의 족보를 정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왕후로부터 4대를 적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보가 정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조의 이름은 안 나옵니다. 어느 기록에도 없어요. 청송심씨 족보에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청송심씨는 시조부터 계속된 역사가 정확한 겁니다. 청송심씨 족보에는요, 가공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특히 이 초간보에는, 특히 1713년도까지의 기사보죠, 그것이요. 그때까지의 족보는 아주 청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탁보가 나오기 시작한 것이 정조 때 비교적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정조 때 나온 대부분의 족보는 청보입니다. 그러니까 정조 주기년
1776년 이전에 나온 족보는 거의 99%가 정확합니다. 청성김 씨는 시조도 만들어 놓을 필요가 없었던 문중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봅시다. 이 당시에 문정왕후가 파평윤 씨죠. 파평윤 씨 초간보도 이 시기에 나왔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순천의 그 성광사를 중심으로 해서 왕실의 여성들과 관계된 족보 편찬의 하나의 인프라가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자료를 찾아서 입증해야 하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시절에 많은 책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자연히 이 을사보는 성광사에서 나올 수 있는 당시 사회적인 환경이 입증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청성심시 족보의 그 원리는 뭐냐? 이게 족도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해조시 족도인데요. 1401년도 거니까 내려오면서 증보도 하기도 하고, 이러한 족도의 형태가 발전돼서 이제 기록화되는 것이 청성심시의 이 을사보입니다. 이것은 이러한 족도의 영향을 받은 족보, 이것이 하나의 우리 족보가 펼쳐 내려오는 변화 과정에서의 하나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이 연결되잖아요. 이쪽은 왼쪽은 청성심시 을사보고요. 오른쪽은 연일정시 대종보입니다. 이 두 개가 편집 방법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송강 정찰의 누이가 같은 시대 사람이에요. 편집 방법이 같아요. 다만 차이가 나는 게 뭐냐? 청성심시 거는 사자관이 글을 써서 잘 만들고 목판으로 인쇄했다는 거고, 저쪽 거는 필사본으로 인쇄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럼 청성심시가 이렇게 1545년에 인쇄하기 전에는, 이렇게 인쇄하려면 언제부터 이 판을 편찬하고 준비했겠어요? 몇 년 걸렸겠죠? 당연히 몇 년 걸리죠. 안동근 씨 초간보에서 나오는 전형적인 족보의 편찬이죠. 편찬 방법이죠. 그 옆에 있는 것은 선산김씨 이전록입니다. 이것은 여기다가 횡간보라고 이름을 지어놨는데, 횡보라고도 할 수 없고 칸은 쳤고 종보의 형식이고, 이렇게 이거는 횡칸 하나하나마다 종으로 세대를 적어놓죠. 그러니까 우리 족보에 편집하고 편찬한 그러한 형식이 현재 횡보와 종보만이 아니라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 가운데서 전통적으로 편집으로 그것이 16세기의 중반의 초기 상태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 청성심시 을사보이고, 저런 을사보 형식의 편집 형태가 16세기 중반까지 그대로 이어져 내려옵니다. 당연히 보면은 청성심시 을사보가 우리나라의 가장 오래된 족보로 하나입니다. 두 번째 오래된 족보로 하지 말고 우리나라 족보 가운데 가장 오래된 족보의 하나다.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왜 두 번째라고 얘기합니까? 가치도 큽니다. 그리고 안동군 시 성화보에도 아마 심시문중 사람들이 꽤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동 지역에서 살고 있던 그 후손들, 그분들이 간헐적으로 혼사를 맺은 경우에는 후대의 족보에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그런 예들이 있습니다. 교통이 불편하던 시대에 전국에 있는 문중 사람을 모두 찾을 수 없는 그러한 시대에 1545년에 이렇게 족보를 만들었다는 것은 왕실의 엄청난 지원과 힘이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화적 가치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신라 때 책이 몇 권 있습니까? 다란이경하고 몇 권 없죠? 필사본도 신라 때 게 몇 권 없어요. 중국이나 일본은 신라 때 책이 수만 권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신라 때 책이 별로 없어요. 따지고 보면은 족부에서의 인난전 이전의 족부라는 것은 따지고 보면은 신라 때 책이 우리에게 있는 것과 똑같은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 가치를 모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여기 청성심시 을사보는 단순한 족보가 아니라 문중의 정체성을 밝혀주는 고문헌이자 한국 족보학 연구에 필요한 또 한 종의 중요한 초석,
주뜻 떨리라 할 수 있다. 내년도에 한 30개 내지 50개 문중을 중심으로 해서 내년 등재 신청을 받습니다. 그렇게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 청송심시 문중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것들을 협조해 주셨으면 바르게 하는데 힘이 되어 주셨으면 하고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전 조선을 통틀어서라도 1167분이 이 벼슬을 한 사례는 뭐 그 한 성씨로서는 매우 드물다. 그리고 9분의 영의정 그리고 왕비를 배출한 그런 혁혁한 가문인 것은 뭐 어느 누구도 뭐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토대로 하되 앞으로는 족보를 보는 관점을 우리가 더 확장시켜 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조선을 늘 뭐 이 벼슬 중심으로 그 가부장제 중심으로 뭐 너무 부정적으로 봐왔던 그런 것들이 오히려 이 족보를 통해서 완전히 그 깨는 그래서 을사보로 원점으로 돌아간다면은 남자와 여자의 구분도 원칙적으로 없었고 또 친척과 외척의 구분도 원칙적으로 없었고 조선 초기 시작 전반부에 그렇게 우리가 다양한 그 관점에서 특히 사회사적으로 조선 사회를 이해하는 정말 혁명적인 그런 그 어떤 텍스트가 이 청송심시 을사보가 아닌가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사실 1545년 그러면 저희들은 지금까지 아시다시피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태어난 해다. 그렇게만 알고 그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태어난 곳이 저희 창경회관이 있는 바로 충무로입니다. 그렇죠? 명보극장 바로 옆인데 올해부터는 1545년 그러면 우리 청송심시의 첫 번째 족보 초간보가 나온 을사보가 나온 그런 해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고 그것이 인류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인정받아서 유네스코에 등재될 것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지지, 지원, 협조해 줄 것으로 믿고 오늘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